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10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현장 연결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책 중 먼저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추진해야 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에 근본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당과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세부 과제는 유은혜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별 위기 상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집 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서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시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 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부모 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국공립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입니다. 규정 개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사인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 지구 등에 대해서는 공립 설립 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 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의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 건강, 안전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해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입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며 행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 유치원 중심으로 국공립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확대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할 내용입니다. 현재 설립자 결격 사유가 없는 유아교육법상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및 자격 검정 심의를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확대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서 해당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정부에서는 해야 할 과제들을 전력을 다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를 연결해서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원회에서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지금 발표 내용대로 앞으로 하겠다고 지금 확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방금 화면에 보셨죠?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윤혜 교육부 장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침엔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가 다룰 주요 기사를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보셨지만요. 유치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구속된 강용석. 대단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놓고 격돌한 청와대와 야당. 평양선언 비주 문제군요. 그리고요, 이국종 교수.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한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첫 번째 주제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부산 유치원 집단 휴원 결의 후 비난을 받자 번복했다.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 오늘 종합대책 발표 방금 들으셨습니다. 이 대책을 발표했고요. 자, 그럼 부산 유치원 집단 휴원 결의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여기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립 유치원 200여 곳이 집단 휴원을 결정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번복했다. 번복할 일을 왜 이렇게 용감하게 처음에 결정을 했을까? 학부모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 내용 좀 보세요. 자, 그리고요, 어제 한유총이 기자회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설명도 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을 경향신문은 뽑았습니다. 교비 유용은 잘못이다. 그래도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타당한 주장일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일까? 맞는 얘기일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얘기일까? 그런 부분. 여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보면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말인데요. 유치원은 재산세를 내는 사유재산으로 이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적정 수익이 명시된다면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를 것이다. 뭔가 정부의 입장과 유치원 단체 입장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이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최근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신년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자로서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군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그리고 지금 방금 한유총 발표를 보셨지만 사유재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인정해달라. 어떻게 좀 대책을 내달라. 이런 뭐 주장일까요? 아니면 항변일까요? 이런 내용인데 우선 한유총의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김철 교수님, 예.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까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장치를 좀 마련해달라. 그러면은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르겠다. 이 주장,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소유와 처분에 예. 대한 권한을 예. 누가 그걸 뭐 인정하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회계 이제 그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예. 사유재산이니까 그 이제 지금 법인에게 적용하는 에디파이나 등등의 그 시스템을 네.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 드러나면 수익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 수익을 보장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정치자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예. 정부 지원이나 등등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 사유재산을 그렇게 주장할 바면 왜 정부 지원을 받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 또 이거는 물론 이제 복지 수급 체계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한테 직접 수급을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처분 등등,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정을 한 거죠. 뭐 예. 저 민주당의 저기 박용진 의원도 그거를 지금 문제 제기한 게 예. 아니거든요. 다만 그 소유물에 대한 사용의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좀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예. 공동性있고 공공성이 강한 예. 그 재화인데 예. 이거를 굉장히 사적인 편취를 하는데 이용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뭐 재산세도 내니까 사적 사유 재산이니까 수익을 보게 해달라. 예. 정부를 상대로 사회를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문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단히 좀 왜 저런 생각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김실 교수님 해석은 궁금합니다. 누가 사유재산 아니랬나? 사유재산 그렇죠. 맞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비만큼 엄격히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써놓고 왜 사유재산 주장하냐? 지금 이런 해석을 예.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 예. 저는 그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예. 구분하는 차이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문제 해결점이 인식하는데 문제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공립과 자꾸 왜 사립유치원의 지원하는 차이. 걸 갖다 사용을 유용하냐 예. 이렇게 돼서는 문제 해결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한유총은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토지와 건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고 예. 거기에 대한 투자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익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비용이 예. 발생되게 되면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예. 자기들이 보전하는 거예요. 국공립 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를 보게 되면 국가의 예산으로서 이렇게 예, 예. 보전하게 되고 있고 예. 처음 토지 건물에 대해서 국가의 소유이고 국가가 투자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왜 돈은 주느냐 돈을 주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도 예. 거기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공공성만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예. 뿐이지 실제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화된 경우도 있거든요. 예. 법인화가 되면 아무도 엄격한 관리 받는데 법인화가 방법일까요? 그렇죠. 지금 국민학교나 이 사립
예. 초등학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사립 초등학교는 법인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예.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학교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예. 기존의 유치원은 전부 다 얼마 전에 누리과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예. 전부 다 사립 유치원이었다는 거예요. 즉 교육의 공공성을 예. 개인에게 위탁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예. 그 유치원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해 손해 발생했을 때 국가 예산을 전용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예. 이것만 제대로 쓰라. 누가 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사유재산들을 예. 위축을 하는 국가의 중심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 이거는. 얘기는요.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께서 좀 뭐 얘기를 해주죠. 관련해서. 지금 이경환 부대변인께서는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다 손해가 나거나 망할 경우는 국가가 책임져 줄까? 그것도 아닌데 사유재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한다고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예. 시민들이 화나 있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예. 아이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 그거잖아요. 네, 그거가 학부모들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인데 예. 그러한 시민들은 이제 화가 나 있고 예.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예. 어쨌든 누리과정의 2조 원이 예. 그 사립 유치원으로 들어갔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뭐 루이비통 핸드백 샀다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예. 뭐 보험료까지 다 냈어요 그걸로 예. 보험료 내고 예. 기름값뿐만 아니라 보험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그렇죠. 그런 그리고 뭐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미장원과 백화점, 미장원, 노래방 예. 같은 데 사용한 비용이 예.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분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한유총에서는 예. 사유재산인데 왜 간섭하냐. 망하면은 내가 책임지는데 예. 이렇게 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교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전제로 사과를 하고 그 전제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사유재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를 예. 하는 데 있어서 사과를 예. 할 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하게 썼지만 혈세를 낭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수업료로 썼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아니면 보조금과 지원금은 다르니까 이거를 지원금인데 왜 감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알겠습니다. 하니까 시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잘못됐고 반성을 먼저 하고 이 정부하고 그 접점을 예. 찾아 나가는 방향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협박이나 휴원 이런 협박 같은 게 아니라. 윤영골 전 대표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유치원을 예.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인데 예. 여태까지 편의점이나 치킨점처럼 운영을 해왔어요. 아. 어떻게 보면 제3섹터처럼. 그렇죠. 예. 뭐 많은 분들은 유치원을 학교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분명히 다른 운영은 형태로 자영업자 치킨이나 예. 체인 그 편의점처럼 예. 했는데 그 이유가 전두환 대통령 그 예. 부인 이순자 여사부터 유치원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그때부터 유치원 정부에 좀 세우자고 막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원들, 미술 학원들 이런 학원들을 그냥 유치원으로 막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예. 유아교육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2년, 3년부터 누리교육 예산이 들어오면서 예. 정부 이제 돈이 들어간 거죠.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도 강화해야 됐는데 정부 돈은 들어갔는데 회계 시스템이나 예. 투명성 강화는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편의점 치킨점처럼 운영을 해온 거예요. 치킨점처럼 운영이 그냥 그렇죠. 이루어진 그러니까 것이다. 수박 한 통 갖고 유치원생 100명이 나눠 먹고 이런 예. 작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유치원에 경영하신 분들이 예.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그냥 교육을 안 받아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의 탐욕 그 이전에 예. 유치원 탐욕을 질타하기 전에 예. 교육부의 무능과 방조.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정부 여당이 예. 저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예. 물론 뭐 좋은 얘기는 다 담았죠. 예. 청사진은 뭐 어마어마하게 담았죠 하는데 제일 아쉬운 게 먼저 정부 여당부터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어야죠. 정부부터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도 유치원장 표만 타고 여태까지 눈치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 교육부도 예. 오히려 그걸 방조하고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고 예. 오늘 나온 거 대책은 예. 총망라해서 좋은데 예.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에듀파인이라고 교육 회계 시스템을 예. 한다는데 그게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건가. 예. 그리고 유치원 동네 유치원 하는데 공정거래위까지 동원하고 그렇죠. 사법 그 얘기가 절차까지 오늘 동원하고 나왔네요. 뭐 거의 뭐
도깨비 악귀를 때려잡듯이 예. 이런 대책이 나오는데 예. 이런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동안에 유치원도 우리나라 교육에 예. 공헌한 점도 있으니까 예. 투명성 강화라든지 한쪽에 좀 강화해야 되는데 너무 범법자 취급을 했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오늘 발표된 그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휴원을 마음대로 한 유치원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설립자 원장에 대한 자격을 좀 강화하겠다. 또 다른 부분은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하겠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에듀파인 이 시스템 적용 아주 서두르겠다. 촉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것 같은데 김철 교수께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긴 한데 글쎄 이게 과연 얼마나 잘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이제 뭐 1000학급으로 만들겠다. 500학급이었었는데 목표가 이렇게 갑자기 배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있느냐? 그냥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만 확보하면 굉장히 좀 서둘러서 나온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떤 그 정부 당정의 그 의지는 뭐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대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좀 부분에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딱 하나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부가 유치원 문제 하나로만 접근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교육 의존, 그러니까 이 좀 예. 사학 중심의 어떤 교육 체계,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속에 중장기적인 얘기를 부총리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네요. 예, 전체적인 사학 부분 그리고 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린이집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좀 종합적인 그 접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종합대책인데 종합이 아닌 듯한 뭐 갑자기 종합대책이네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긴급한 예. 비상조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표님께서도 마침 그냥 사립 유치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게 진짜 공정거래위원회가 등장을. 네, 무슨 뭐 국보위가 갑자기 비상계엄 내려갖고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어서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안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이경환 부대변까지 요 얘기 듣고 다음 주에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대책에 대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예. 그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유치원이 원래 사유재산을 출발했다는 것에서는 애서 감추고 있어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한 유치원 이건 사유재산이다 라고만 얘기를 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애써 감추면서 공공성만 강하게 하겠다. 그럼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것보다 이게 원래 사유재산을 출발했고 있는 그대로 사실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그 팩트를 그대로 밝힌 상태에서 공공성 강화 좋고 국공립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누가 함부로 바꾸겠습니까? 왜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때까지 비용을 부담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즉 사유재산인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승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대책은 당연히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어떤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 종합대책이라고 발표돼 좀 정교함이 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성희롱, 불륜설, 그리고 법정 구속, 강용석의 추락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도도맘 소송 문서 위조 혐의로 1심 어제 나왔습니다. 재판부 전혀 반성이 없다. 징역 1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김부선 씨 변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사실상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들 많이 얘기를 하시네요. 여기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강용석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치, 방송이요 법조계에서도 퇴출 위기다. 이 변호사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이 어렵고 만약에 최종심까지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법조계 활동도 어려워진다. 지금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이 불거졌던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에게 고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항소할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강 변호사는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김부선 씨의 앞으로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부선 씨의 변호를 강 변호사가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 변호사가 옥중 변호에 나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지속할지, 김부선 씨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뭘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뭐. 네. 오늘 뭐 그래도 언론에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아니 있으시다면 나중에. 항소하실 건가요?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저희가 좀 보셨는데요.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김부선 씨. 아까 좀 미리 좀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 더 이상 이제 변론하기 만만치 않아요. 뭐 일각에서는 옥중에서 변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그렇다면 앞으로 김부선 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하고 예. 소송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타격은 뭐 불가피하겠죠. 예. 변호인이 뭐 옥중에서 한다지만 변호인이 자기 몸 추스리기도 좀 바쁘잖아요. 자기가 법정 구속 당했는데 김부선 씨 거는 남의 일인데 예. 물론 뭐 대가는 받겠지만 남의 일인데 그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정 구속은 목에 갇혀 있고 아직 형이 확정되진 예. 않았지만 형이 확정되면은 저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 하니까 거의 못 한다고 봐야죠. 하지만은 김부선 씨 변호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뭐 빨리 바꾸면 뭐 다른 이재명 변호사로. 지사하고 뭐 바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또 뭐 전맥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그 강용석 씨가 예.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많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이 단계에서 예. 뭐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용석 그 변호사 보면은 참 그 마음이 아픈 게 예. 법원이 판사가 하면서 예. 개전의 정이 없다는 걸 많이 예. 강조했거든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김부선 씨를 변호하면서 예.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예. 거기서 좀 많이 좀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준 거 아니냐. 뭐 정치적인 거는 뭐 영향은 없겠지만 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프랑스 방문 예. 때도 그 김정숙 여사가 샤넬 옷을 입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막 디스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 판사 앞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왜 휠체어 타고 그 수염 기르고 모자 푹 쓰고 예. 곧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들 가서 그 선처를 호소하는데 너무 저렇게 당당하고 유튜브 운영하면서 예. 모든 정치 현안까지 손대는 모습 이런 게 너무 좀 판사가 볼 때는 아직 개전의 정이 없어 하고 법정 구속을 확실히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부선 씨는 영향은 뭐 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현 부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 변호를 하면서부터 뭐 관할권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 주체를 바꾸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세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더 이상 활동이 쉽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망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나 뇌물죄 여러 가지로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무고죄 여러 가지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벗어날지 안 할지 말씀드린 건 아니면 부적절한데 뭐 좀 약간 한숨 돌리게 되는 상황인가요?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게
그 개전의 정이 없다 이 말씀 안 됐다고 했는데 예.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강용석 변호사님이 예. 지난번에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모욕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가지고 예. 모욕죄로 고발이 당했잖아요. 예, 예. 이분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니까 예. 자기가 이제 정치 생명 걸고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예. 결국에는 모욕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정작 벌을 받은 건 무고죄를 유죄가 받은 거거든요. 1,500만 원 벌금형을.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그 시사나 뭐 예능 방송하면서 또 예. 성공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불륜 스캔들에 휩쓸리고 근데 또 요번에 처벌을 받은 것도 불륜 때문이 아니라 예.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사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정의 그렇죠. 정이 없다는 얘기는 그 판결 나온 게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이재명 지사를 그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의 소송 문제는 예. 법원에서 잘 판단해서 그 사필 규정대로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가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가 연결이 되고 이재명 지사하면 또 부인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기 또 이재명 지사의 부인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재명 부인 비공개 경찰 출석 조사 받아 해경궁 김씨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요. 지난 24일 경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에 조사 보도되자 항의 후 귀가했다. 이 지사는요. 29일 분당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 이경환 부대변인, 예. 지금 상황을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흘러갈까요? 예. 일단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이 된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장 잘 들은 칼이 예. 이제 칼집에 다시 꽂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탈출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 특히 변호사로서 어떤 역량은 적어도 김부선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끌어온 것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앵커께서 적정하게 예.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담당 변호사가 교체된다는 자체가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주 큰 타격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구속이 돼가지고 물론 법정 변론도 가능하긴 합니다. 아니, 예. 구속된 상태에서의 옥중 변론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외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자문할 수는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재판에 못 나간다는 측면은 엄청난 예. 타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엄청난 뭐 원군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 봐서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 관련해서는 예. 이분은 어쨌든 공적 인물이자 책임 있는 도지사의 예. 부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이 어떤 형사 문제 관련해서 조사받을 때 예. 과연 이렇게까지 수능적이 않은 이런 모양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뭐 비록 뭐 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 경찰과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 그것 때문에 과연 피고발인 입장에서 예. 참고인도 아닌 상황에서 예. 과연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되겠느냐 예.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윤철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예.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뭐 지금 예. 그 김부선 씨는 먼저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부인께서도 그러시고 예. 또 이제 그 이 지사가 이 또 트윗에다가 뭐 올렸어요. 지금 강남 PC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예. 정신질환 문제 이제 사회적으로 예. 이렇게 좀 약간 그 형님 저 이제 그 강제 입원시켰다고 예. 이런 시비와 빗대요. 자기가 이제 잘했던 선택이었다. 이제 또 강제도 아니었었지만 또 이제 정신질환 문제. 지금 그 같은 빗대서 예. 뭔가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이런 행보는 이렇게 이제 지금 시민들이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제 지사 업무 잘하게 해라라고 예. 하는 좀 여론이 좀 조성되려는 참인데 예. 또 강 변호사도 저렇게 돼가지고서는 예. 저 이제 사건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생겼는데 예. 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또 이게 좀 그러니까 미운 또 사는 SNS에 글을 올리는 그 그러니까요. 모습. 이게 또 이게 조금 예. 챙겨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이게 접게 되는 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그러신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성급하고 예. 좀 경솔함들이 좀 보이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 교수께서는 제가 드린 질문에 대신해서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BTS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연소 문화훈장 수상한 방탄소년단. 어제입니다.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멤버들이요. 공로는요, 이런 겁니다. K-팝 열풍을 통해 한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공로를 인정한다. 그래서 문화훈장. 그리고요, 이 BTS member들의 평균 연령이 23세입니다. 지금까지 문화훈장을 받은 최연소 나이라고 하는군요. 한번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하고 한국에서도 역시 대단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카슈크지 아들 만난 사우디 왕세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 사건 그 배후에 지금 사진의 오른쪽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왕세자가 그 카슈크지 언론인 카슈크지 아들입니다. 아들 살라와 악수를 하는 모습. 현지 시간 23일 모습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왕실 사람과 피해자의 피살된 언론인의 아들의 악수. 자, 지금 아들의 눈 표정을 좀 보십시오.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윤용걸 전 대표님, 네. 지금 저 아들 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악수를 하고 있을까요? 뭐 속으로는 분노를 하겠지만 예. 많이 좀 억제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저렇게 또 찾아가서 예. 또 만나고 하는 것도 또 그 대단한 또 배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자리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카슈크지의 그 가족들을 불러서 위로하는 자리라고 해요. 위로하는 자리, 의혹을 근데 받고 있는 사람. 이제 가해자잖아요. 지금 가해자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가해자로 지금 가해자를 많이 지목이 알려졌는데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예. 말하면 저 박종철 사건이 생각날 정도로 예. 턱 치니까 예. 억하고 죽었다더라 한 것처럼 예. 거의 뭐 안 했는데 뭐 죽었다더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명에 일관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유족을 만나서 저렇게 예. 악수하고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번에 저 살해된 언론인을 보면은 예. 미국하고 터키하고 사우디 간의 예. 공방을 보면은 예. 정의라는 건 없고 이해관계만 있다. 국제관계에는 따지고 보면 다 돈 문제가 엮여 다 돈 있습니다. 문제예요. 미국은 예. 저 사우디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예. 언론인을 살해해서 토막까지 냈다고 예. 알려져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무기 최대 수출국이고 이런 그 석유 예. 난다는 이유로 오히려 방조하고 있고 예. 또 터키는 자기 나라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국하고 관계가 멀어졌는데 예.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또 극대화하려고 또 활용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참 세계에서 정의는 없고 이익과 실리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참 피해자만 억울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고요. 독도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독도 1호 주민 고 최종덕 돌아가셨죠. 그리고요. 2호 주민이 또 있습니다. 2호 주민이 있는데요. 2호 주민은 고 김성도 이장입니다. 2호 주민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분 이장께서 돌아가신 뒤 이장이 되겠다면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요새 쏟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독도의 이장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독도 이장이 되면 뭐가 좋길래 그럴까요? 보면요. 어느 정도 수당 비슷하게 한 100여만 원 정도 돈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업 활동을 통해서 뭐 판매 절차 이런 소문이 나갔다 그러네요. 물론 순수한 뜻에서 독도에 가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신 분이 훨씬 많겠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아무튼 사항이 있는데 하루에 전화가 100여 통씩 이상 독도 이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김철 교수님. 글쎄요. 어떻게 보면 독도에 누군가는 가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또 그런 뭐 이제 독도의 소중함 부분도 있고 또 한일 관계 뭐 계속 이제 독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갖는 어떤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민족적인 정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까지 내려왔던 저렇게 이제 계속 지키고 계시면서 뭔가 이제 자기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채감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런 마음도 이제 자꾸 자기가 가서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나는 자연이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각박한 데에서 떠나서 살지만 자연 속에 사는 삶. 또 자연 속에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국가적 명분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사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가 또 높아져 있는 그런 우리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식구 또 저보러 이제 혹시 뭐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김철 교수께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전혀 없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관심은 좀 있으시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것에 이제 그런 걸 반영하는 거 아닌가 제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좀 배경들이 있겠군요. 네, 이경환 부대변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군인만이 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무인도를 유인도화시키는 즉 민간이 사는 문제가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즉 단순히 암초가 아니라 유인도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효 지배를 강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독도에 사는 사람이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살기에 척박한 환경인 건 맞는데 근데 이렇게 2호 주민이 돌아가시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단순히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러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얼핏 보면은 뭐 한 달 내 140여만 원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지 다른 곳에 지금 유치원하면서 뭐 수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국가적 의미가 있는데 큰 돈도 안 드는데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정도 돈을 죽은 상황에서 돈 때문에 거기 간다는 건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돈 때문에는 안 되는데 적어도 그런데 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독도 주민 지원 이런 것들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액수를 조금 더 높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국제법적인 의미, 즉 지금 실제로 일본은 법적 의미에서 이 독도는 자기들이 소유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간인들이 계속적으로 살면서 즉 실효적 지배를 높이고 어떤 영토화시키는 법적인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국가가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할인 경북 울릉군에서는 아직 이장 선발 계획은 없다고 그럽니다. 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다른 기사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국회에 나온 이국종 교수. 응급치료의 달인으로 지금 통하는 이국종 교수.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한탄을 했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안 달라졌다는 건가요? 보겠습니다. 닥터 헬기, 환자 위급 상황에도 지정된 장소 밖에 착륙하지 못한다. 위급이면은 급하게 원하는 곳에 착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정된 곳에 착륙을 꼭 해야 된다. 무전도 안 돼 카톡으로 연락을 한다. 위급 상황에서. 정부 지원 발표 후에도 어려움 여전. 헬기 운영은 또 민원이 너무나 많이 빗발쳐서 헬기 띄우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한탄도 했다는 내용이 있군요. 어제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임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착륙을 하냐면은 저희 보신 것처럼 그냥 아무 데나 있는 공터라든가 이렇게 경기장 이런 데 지상대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됐고요. 소방대원들이 확보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저렇게 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데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도 실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저 환자를 병원까지 싣고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동안에 길바닥에서 환자가 죽게 되기 때문에 저기 전문화된 의료진들이 저렇게 아무 데나 내려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김철 교수님, 이국종 교수의 저런 한탄. 분명히 뭔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이 정치권 정부 측이 이 닥터헬기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 약속이 아직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터헬기 운영에 이제 어려운 그 상황 현실이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정치권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사회적인 그 어떤 현실인데 이 헬기가 닥터 헬기 뜨고 뭐하고 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정 장소에만 그 착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위급 환자를 고치는데 닥터 헬기가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닥터 헬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보면은
좀 이거 안전 문제라든지 어떤 좀 위급 환자에 대한 그 어떤 구호나 치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사회적인 그 도움, 그 이제 사회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구급차는 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차 몰고 다니다 보면 사이렌 울리면 이렇게 차들이 이제 양쪽으로 비켜줘가지고 가는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잘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이제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이제 좀 나아졌었거든요. 이 닥터 헬기 문제는 국회에서는 얘기했지만 사실 시민들이 썩도 잘 모르고 있었던 실태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면은 이제 그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실 거고 또 다만 이제 그 정치권의 등등이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 이제 그 지정 장소에 착륙한다라든지 이런 관련 법제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서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응급 환자인데 헬기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착륙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응급 환자인데 무전이 잘 안 돼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글쎄요, 의료 선진국에서 보면 웃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때 아닌 헌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청와대 야당 헌법 앞세워 평양선언 비준 충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야당인 한국당은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 비준을 했죠. 그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청와대는요.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헌 주장은 오히려 위헌적인 거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두 개의 신문을 지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두 개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청와대와 야당의 논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은요. 한국당 실력 행사에 남남 갈등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차례로 두 개의 기사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다는 청와대 이런 제목을 동아일보를 달았군요. 청와대 대변인 야 위헌 주장 위헌적 발상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청와대가 헌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불필요한 말로 야당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방점이 청와대의 태도가 조금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경향신문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당 실력 행사에 남남 갈등, 남북 평화무드 발목 잡히나. 한국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대립 와중에 청와대도 논쟁 가세. 문 대통령 여야 대표 초청에 직접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다루고 있는데요. 자,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네 분께서는 어느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를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생각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동아일보가 저는 뭐 상당히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경향신문은 뭐 한국당 실력 행사에 뭐 남남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한국당이 뭐 실력 행사 지금 뭐 별로 한 게 있나요? 그냥 뭐 반발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저는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을 내가 보니까 오히려 화를 돋구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 우리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청와대에서 결정했습니다. 하고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 너무 논리에 야당을 너무 자극했다는 거죠. 그렇죠. 첫째는 이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데 북한이 어떻게 남북 그러면
옛날에 휴전협정 회담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건 전쟁을 안 할 휴전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국가라고 여태까지 인정을 해왔는데 그 국가가 아니라 그럼 비준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보니까 조금 그 뭐좀 논리라면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제출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재정 부담이 없어서 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게 착공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건데 그 착공한다는 건 바로 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재정 부담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문점 회담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판문점 회담이 어떻게 보면 본 법이라면은 이거는 평양선언은 시행령이거든요. 근데 본 그거는 지금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계류돼 놓고 이거는 시행령인데 이거는 주객이 좀 전도된 거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저렇게 뭐 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다고 해도 그 추진 과정이 내가 보니까 너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수경 부대변인께서 이번에 발언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청와대에서 이걸 자극하려고 그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와대는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한 겁니다. 그 헌법과 대법원이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를 그건 국가 간 조약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헌법상 비준 동의 대상이 있고 남북 관계 발전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를 그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1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공포에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열댓 번씩 쏴대고 미국은 그걸 갖다가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전쟁 위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동계올림픽부터 해가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외교와 이런 설득과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건 전 세계에 인정하고 있는 거다. 수석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는 것처럼 외교를 잘 하고 계시고 그 진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불과 100년 전에는 이 나라가 열강 사이에서 침탈당하고 국권을 뺏기는 그런 비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TV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4강 외교를 한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이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밀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 이런 분위기니까 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좀 이런 분위기를. 네, 그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김인철 교수께서는요, 그 신문을 어떻게 공감하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좀 추가로 청와대가 바라보고 있는 야당. 그러니까 청와대는 야당이 어떤 속내일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야당은 청와대가 어떤 속내일 거라고 보고 있는지 좀 추정을 좀 해주시죠. 그 내용도 좀.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간 뭐 동아일보의 그 비판이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헌법상의 이제 문구 해석대로 하면 맞습니다. 뭐 판례도 있고 또 다만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곳이 꼭 이런 이제 헌법적인 해석 문구 그대로의 해석을 둘러싸고선 하는 것이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같이 동의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이제 태도여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법적 절차의 기구가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걸 다 대표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필요한데 이 청와대가 지금 야당을 굉장히 이제 밉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좀 이게 통과 좀 시켜달라 그러면 안 해준다. 무조건 안 해준다. 이런 시각인가요?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적으로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거에 여론이 높은데 지지 여론이 그래 그렇게 너희 손해 보는 짓을 하는구나. 그럴 때 이제 거기다 이제 그 공세를 취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이 좀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에 한 번 더 이제 그 야당 때려주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좀 셈법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반대로 야당은 지금 청와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 야당은 지금 지금 청와대를 보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뭔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금 분명해야 해서 이 지지층의
그 단속을 좀 하고 본인들의 어떤 명확한 모습을 좀 보여야 계속 된다.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닌가. 네. 그랬는데 이제 자꾸 비준동이나 뭐 이런 부분 필요 없다라고 청와대가 확 가버리니까 야, 이건 또 이제 빌미 잡았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속내로는 아주 좀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국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청구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이제 오바라고 보죠. 이제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딱 지점은 지금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 들먹일 게 아니라 국민들 여론이나 야당 설득하면서 가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권한쟁의 심판은 오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그 유연성이 문제되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 결과도 달라질 거라 보입니다. 과연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과연 적법한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이 필요한 거죠. 절대 오바는 아니고요. 당연히 다툼직이 있는 거, 다투어 볼 만한 사건인 것이고요. 그 실제로 이것이 과연 위헌적인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부대변인께서 뭐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 합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 대법원 판례가 무조건 남과 북이 뭐 이렇게 뭐 국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번 평양선언이나 그 이전엔 판문선언은 너무 구체화되어 있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뭐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원조약이 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부속 조약을 안 받는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조약 원조약을 받았으면 부속 조약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승리하고 뒤에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본인은 그때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즉 현 정권이 문 대통령이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사부 조약에서 안 받는다. 오히려 또 실제로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나 어떻게 보면 주권의 제약, 국가 안전 보장적인 내용이 있는데 충분히 악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해보지 않고 바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를 무시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승현 부대변인께 발언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법리적인 권한쟁의 권한쟁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죠. 자유한국당. 근데 그게 이제 경향신문의 그 발목 잡기라는 그 언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한국당이 그 문재인 정부에게 위헌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불과 2년 전에 자유한국당은 헌법 위반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고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20년 전 돌아가 보면은 자유한국당 전신이 한나라당이죠. 그 북한에다가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그러니까 과거 그런 전례를 갖고 있는 정당이 위헌 얘기를 꺼낼 자격이 있느냐 지금 이 지적을 하신 거네요. 이경환 간단하게 그 부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과거에 그 과거의 여당이 위헌적 행위를 했으니까 지금 위헌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죠.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아하니까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달라서 이 문제 쉽사리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 기사 몇 가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입니다. 공직자는 유능해야 한다. 문 대통령 참모 질책 늘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자, 국회 입법 핑계대지 말라 질타. 경제 부진에 경제부처 지적이 많고요. 비서실장 경험 덕에 디테일한 지적을 하고 답답한 상황 자체 직설적으로 질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지난 8일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가짜뉴스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 연기가 됐거든요. 아마 그 당시 나온 거 보면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질책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의 질책이 요즘에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유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상황 지금. 이제 2년 차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참모진들의 긴장감 이런 건 좀 해이해진 측면도 이게 좀 중앙일보 기사인데 혹시 오늘 청와대가 이 내용은 아니라고 또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중앙일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강 좀 잡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2년 차가 되시면서 이 문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아주 핵심 고리들을 잘 파악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 지적이 늘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국정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나 운영을 잘 이제 꼼꼼히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좀 박차를 가는 거다. 예,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짧게 한국당 기사 보겠습니다. 물갈이 외치다 보수 통합론 미궁에서 헤매는 김병준호다. 이거 갈팡질팡 못 참는다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인적 쇄신 칼 빼며 잘 나가다 전원책 특위위원 제야 보수까지 품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사실 태극기 부대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걸 담으려면은 새로운 뭐 사람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건데 처음부터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보수같이 재정립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물갈이로 나오고 뭐 태극기 부대 나오고 하니까 이 통합이 오히려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많은 기사를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